번째로 공유드릴 주제는 CRGPT4 비디오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는 모티베이션으로 지금까지 기존 비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캡션 데이터 세트, 캡션이 너무 짧아서 비디오 전체를 다 묘사하지 않는다라고 모티베이션을 갖고, 이 논문에서는 좀 더 디스크립티브한 캡션을 가진 비디오 캡션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바탕으로 비디오 캡션 모델도 학습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한 문제가 이 아래 그림인데, 아래 영상 프레임을 보면은 뭐 에펠탑이 보이는 방에 있고, 뭐 방을 찍고 있다가 방 내부로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상 프레임이 있는데, 이 영상에 판다라는 비디오 캡션 모델로 캡처를 만들면 너무 짧게 The hotel room has a beautiful view of the Eiffel Tower and breakfast is set up on the table이라는 너무 짧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고, 비디오 챗 캡셔너라는 이제 챗 GPT랑 블립2 모델을 합쳐서 비디오의 캡션을 생성하는 모델의 경우에는 너무 상상력을 추가해서 뭐 여자가 테이블에 뭐 앉아 있다, 그녀는 뭐 혼자 있다 이런 실제로 없는 내용을 비디오 캡션에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GPT-4V로 각 프레임을 넣어서 비디오 픽처를 생성을 했을 때 잘 생성하기는 했지만 뭐 아직 좀 더 개선의 여지가 보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캡션 모델, 여기서 학습한 캡션 모델 CR 캡셔널 비디오를 이용을 해서 해당 비디오의 캡션을 달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잘 달렸다고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좀 더 인터프레임 간의 좀 변화들 잘 잡고 또 한 프레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카메라 무브먼트나 좀 더 다양한 단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컨트리뷰션은 비디오 캡처하는 스트래티지를 제안을 한 것인데요. 이 아래 그림에 보이는 게 그 스트래티지이고, 이제 뭐 기존에 뭐 판다, 뭐 픽사데이 이런 비디오 소스에서 비디오를 다 가져온 다음에 시멘틱 베이스 데이터 필터링이라는 이제 버트 캡션 엔코더를 이용을 해서 좀 비디오 내부의 모션이나 그런 게 좀 적은, 좀 거의 뭐 이미지 같은 이런 영상들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다이버시 비디오 서비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한 비디오씩 가져와서 한 비디오에서 클립 이미지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시멘틱 어웨어 키프레임 익스트랙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체 프레임 중에 좀 리분던트한 그런 프레임 제외하고 키프레임만 익스트랙션을 하고요. 그래서 그 키프레임들에 대해서 GPT-4V를 이용을 해서 비디오 캡션을 생성을 하는데, 4V를 이용할 때 각 키프레임을 그냥 인풋을 하는 게 전부 다 인풋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프레임을 넣어서 첫 번째 키프레임을 넣어서 캡션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프레임이랑 거기서 생성된 캡션과 두 번째 프레임의 이미지를 다시 GPT-4V에 넣어서 첫 번째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의 조금 달라진 거를 잘 고려한 두 번째 키프레임의 캡션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프레임이랑 두 번째 키프레임 캡션과 세 번째 키프레임을 다시 GPT-4V에 넣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디자인을 제안을 해서 프레임 수에 제한이 없는 그런 비디오 캡셔닝 모델을, 비디오 캡션 스트래티지를 이 논문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렇게 슬라이딩 디자인 방법으로 캡션을 생성한 다음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캡션들을 다 GPT-4에 다시 넣어서 서머라이즈 시켜서 나온 결과를 이용을 해서 해당 비디오의 캡션을 사용하는 스트래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비디오와 캡션 데이터는 이제 4만 개가 있고, 이 데이터셋을 CRGPT4 비디오라고 부르고 있었고,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학습시킨 캡셔닝 모델을 쉐어 캡션 비디오라고 부르죠.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프레임 사이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여섯 번째 키프레임과 여섯 번째 키프레임의 캡션과 일곱 번째 프레임을 GPT-4에 넣는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캡션이 잘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전체 프레임 한 번에 넣어서 서머라이즈한 캡션을 생성하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기존 LVLM, 즉 럴지 비디오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시켰을 때 벤치마크에서 성능이 올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실험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 벤치, MV 벤치, 템프 컴패스는 각각 럴지 비디오 랭귀지 모델 벤치마크인데 기존 LVLM의 세 가지 모델 아키텍처와 거기에 이제 여기서 만든 데이터셋으로 추가 학습한 것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 만든 데이터셋을 학습을 했을 때 모든 경우에 다 성능이 올랐다고 보여주고 있었고 또 비교로 이제 쇼트랑 디테일, 쇼트는 아까 판다 캡션 모델로 만든 캡션과 디테일은 여기서 제안한 방법으로 만든 캡션이었는데 그 둘을 이용해서 각각 LVLM 학습시켰을 때 쇼트를 사용했을 때는 이 언로크 VIT는 이제 학습시킬 때 VIT를 뭐 프리즈 하느냐 프리즈 하느냐 아니냐라는 걸 의미를 하고 당연히 프리즈 하지 않았을 때 성능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고 이걸 제외하고 쇼트와 디테일과 베이스라인만 비교를 해보면 쇼트를 이용해서 LVLM 학습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 디테일 캡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할 경우에 모든 경우에 다 성능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을까요? 얼마나 걸리나요? 비디오 한 편. 혼자 한번 만드는데요. 네, 캡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차례대로 해야 되니까 뭐 짧진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있는데. 키프레임 네. 몇 개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보여주는 예시에서는 20개의 키프레임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영상마다 다르다고 하고 그게 대략 몇 초 정도의 영상에서 20개 정도 나오고. 20개가 40초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논문 Make it count text to image generation with a create number object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AK가 선정을 했고 업보치 67개를 받았고 엔비디아에서 한 연구여서 좀 선정을 하게 됐고 이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기존 T2I 제너레이션 잘 생성을 하지만 정확한 개수의 오브젝트를 생성하지 못하고 그 정확도가 매우 낮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확한 개수의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이 논문은 태스크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결과인데 기존 SDXL로 생성을 할 경우에 6키튼이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줘도 뭐 4개의 키트만 생성이 된다던가 뭐 3배열스라고 줘도 뭐 2개의 배열, 2명의 배열만 생성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안하는 카운트젠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면 뭐 적절한 개수의 오브젝트를 잘 생성한다 라는 태스크이고 이 과정에서 이 논문에서 좀
발견한 게 있는데, 뭐, 타임 스텝이 기본적으로 1000스텝인데 그중에 이제 중간까지 500스텝까지 왔을 때, 그리고 셀프 어텐션 피처를 TCA로 3차원으로 디멘션 리덕션을 한다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뭐 52번째 레이어에서 이렇게 보이고, 뭐 8번째 레이어에서 이렇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고 하고, 이거를 보면은 이제 500스텝에서 어느 정도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몇 개가 생길지가 잡혀 있고, 심지어 레이어 52번째 피처 맵에서는 각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처럼 각 인스턴스를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정확한 개수의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테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이 전체적인 아키텍처이고 여기서 뭐 셀프 어텐션 마스킹과 오브젝트 레이아웃로서 이렇게 두 개의 좀 컴포넌트를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 피겨를 보면서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A photo of six kitten sitting on a branch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SDXL에 넣으면 그 유넷 안에서 뭐 이런 식스 키튼에 해당 토큰에 해당하는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용을 해서 뭐 크로스 어텐션 맵에 트레시홀딩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식스 키튼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마스크를 기존에 좀 찾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것을 사용해서 키튼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마스크를 찾고 그다음 여기서 셀프 어텐션 피처도 사용을 해서 아까 말했던 그 52번째 셀프 어텐션 피처를 사용을 해서 둘을 이제 컴바인해서 좀 아마 좀 그냥 더 프로덕트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크로스 어텐션 맵, 서브젝트 맵에 셀프 어텐션 피처가 들어온 한 다음 DBS CAN이라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당 피처에 몇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오른쪽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맵처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생성하고 있는 이미지에 오브젝트가 몇 개이고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ESCN이라는 거는 네, 뭐 그런 걸 학습을 시키는 모델인 이거는 이제 K-민스처럼 그냥 클러스터링의 일종을 학습시키는 건 아닌 거 저 아마 머신러닝 알고 있어요. 아, 학습시키는 거. 학습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 가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맵 같은 거를 만들고 근데 이제 뭐 식스 키튼인데 지금 4개의 키튼이라고 잘못 만들어진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맵을 V 레이아웃이라는 네트워크에 넣어서 리파인된 좀 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맵을 이용을 해서 리파인된 맵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바꿔 껴서 좀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 V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 뭐 크게 컨트리뷰션으로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처음으로 학습을 하고 제안한 방법론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XDXL로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 키튼 뭐 3 오렌지, 4 오렌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한 다음 그 중간중간에 크로스 어텐션 마스크와 셀프 어텐션 피처를 곱한 다음 DBS CAN을 통해서 나온 맵을 구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동일한 시드에서 동일한 프롬프트인데 이제 뭐 3에서 3만 4로 바꾸면 컴포지션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 좀 뭐 스타일도 거의 동일하고 그런데 이제 오브젝트만 한 개 더 추가된 그런 식으로 비슷한 유사한 구조를 가진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여기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3의 이 세그멘테이션 맵과 4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용을 해서 이 윌 레이아웃이란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유넷인데 이 유넷을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릴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그냥 유닛을 학습시켜서 이 맵을 새로 만든 그런 디퓨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퓨전 모델이 디퓨전 모델이 아니고 네, 그냥 유닛입니다. 그러고 그럼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한 번에 두 개씩 증가시키지는 않고 한 개씩만 증가시키게 이 레이아웃을 구조시켰고 적은 만약에 뭐 여기서 실제로 쓰리 패턴이었다고 하면은 한 개를 없애는 건 그냥 클러스터 중에 가장 작은 클러스터를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파인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다시 좀 정확한 개수의 오브젝트 생성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셀프 파티션 마스킹과 오브젝트 레이아웃 로스라는 게 사용이 되고요. 우선은 오브젝트 레이아웃 로스는 직관적으로 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해당 마스크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크로스 어텐션 값들이 커지게 이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걸어주는 게 오브젝트 레이아웃 로스이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오브젝트가 생기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브젝트 레이아웃 로스만 걸어주면 오브젝트가 생기긴 하는데 좀 더 넓은 범위에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이건데 이렇게 레이아웃을 걸어줬는데 좀 더 넓은 범위에 좀 퍼져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셀프 어텐션 마스킹이라는 거를 추가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유닛 내부의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서 단순히 그냥 뭐 오브젝트 내부의 정보가 그 백그라운드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키밸류가 백그라운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그쪽에 대해서 그냥 0으로 대체하는 그런 문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셀프 어텐션 마스킹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정확한 뭐 발리 3나 뭐 SDX 뭐 이런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정성적으로도 봤을 때 뭐 정확한 개수의 오브젝트를 잘 생성을 했고 오른쪽은 이제 종량적으로 평가한 표인데 이 코코 카운트라는 데이터셋과 티어의 커브 벤치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베이스라인 모델들을 평가했을 때 이제 욜로 V9 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오토매틱하게 평가했을 때랑 사람이 직접 이미지에 몇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마킹해서 평가한 거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카운트젠이 가장 월등히 성능이 좋았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분석도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오리지널 레이아웃에서 커렉트된 레이아웃으로 바꿨을 때 전체적인 컴포지션 같은 게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개수만 잘 수정됐다라는 걸 보여줬고, 각 오브젝트 개수에 따라 어큐러시가 낮아지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 중에 이제 카운트된이 가장 잘 생성을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궁금한 게 네, 크로스 어텐션 레이아웃을 다시 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로스를 걸어준다라고 했는데 네, 그 피튼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어텐션 맵이 오브젝트들끼리 구별이 돼 있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뭔가 저 흑백 마스크 가지고 뭐 원래는 네 마리였는데 여섯 마리로 변한 걸로 신호를 줬다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준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오른쪽 이미지로 크로스 어텐션 맵이 좀 커지도록 만들어준 건데 이 오른쪽 이미지 뭐 6개형의 캣이 나와 있는 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저런 마스크로 저기에 키튼이 6마리가 있다는 걸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이쪽 보면 정확도가 50 정도거든요. 그 맞추지 못하는 쪽에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릴 레이아웃을 학습을 시킬 때 기존 세그멘테이션 맵 모델처럼 그냥 뭐 다이스 로스를 걸어줘서 이 기존 정답과 유사해지게 이 릴레이 아웃을 학습을 시키는데 추가로 이제 다이스 로스랑 각 인스턴스 마스크가 오버레이 되지 않도록 오버랩 되지 않도록 하는 로스를 또 걸어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마스크가 최대한 안 겹치게 나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혹시 레이아웃 가이드 SDX를 텍스트도 같이 넣어주는 거죠? 일반 SDX처럼?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 이 방법론에서 네, 여기서 텍스트 넣어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저 리레이아웃이라는 모듈이 네, 그 생성된 사진으로 학습을 한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SXL이 그걸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된 페어를 어떻게 찾아서 학습을 시켰다 이게 네. 좀 그 부분은 그냥 여기 we filtered out images that did not conform to the prompt 라고 사람이 직접 보인 거죠. 그냥 잘된 것만 골라서 네. 학습시켰다. 그럼 마지막 논문으로 가서 마지막 논문은 People Diffusion Generating Infinity Videos from Text Without Training이라는 논문으로 뭐 추가적인 학습 없이 무한히 긴 영상을 만드는 연구이고 이 논문도 AK가 선정을 했고 업보트 50,000개를 받았고 이건 서울대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유립스 아니고 아카이브 2024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됐고 이 영상은 이제 Before Diffusion으로 생성한 약 1분 40초 정도의 영상이고 뭐 템포럴 컨시스턴시나 비디오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좋은 거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이고널 디노이징, 레이턴트 파티셔닝, 그리고 로컬드 디노이징 이렇게 세 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요. 우선은 가장 핵심 컴포넌트는 다이고널 디노이징이라는 컴포넌트이고 얘는 이제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게 맞는데 기존과 다르게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영상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이 맨 위에 피규어를 보면은 이게 좀 인위적인 세팅이긴 한데 맨 처음에 디퓨전에 인풋으로 넣어줄 때 이걸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프레임은 타임스텝 1인 걸 넣어주고 두 번째 프레임은 타임스텝 2인 걸 넣어주고 F번째 프레임은 타임스텝 F번째인 거를 넣어줍니다. 그런 노이즈된 레이턴트를 넣어주고 그리고 차례대로 한 스텝씩 디노이즈를 하고 그럼 이제 첫 번째 프레임은 타임스텝 제로로 갔으니까 그 프레임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고 비디오 영상이 더 길다면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 다시 뒤로 들어가게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first in, first out이라는 뜻에서 FIFO 디비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영상을 생성할 때 처음에 클린한 레이턴트가 어딨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인퍼런스한 레이턴트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오른쪽 그림처럼 보이는 방법이고 각 타임 스텝별로 각 프레임별로 한 스텝씩 디노이즈 하면서 한 개씩 아웃풋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할 경우 아무래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이런 전체 프레임을 뭐 컴캣을 해서 유넷에 넣어주면
각 프레임별로 좀 타임스텝이 다르다는 거를 정보를 흘려줘서 각 타임스텝에 맞게 디노이즈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존 T2I를 학습한 거랑 굉장히 다른 방법이잖아요. 기존 T2I의 경우에는 모든 인풋으로, T2V의 경우에는 모든 인풋으로 들어오는 노이즈 레이턴트가 같은 타임 스텝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각 프레임이 다 다른 타임 스텝이니까 이러한 노이즈 레벨에서 트레이닝 인퍼런스 갭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파티셔닝이라는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른쪽 이건데요. 뭐 전체 영상을 다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전체 영상을 N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넣어서 그런 노이즈 갭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좀 말이 되는 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40프레임을 생성한다고 치면 40프레임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뭐 4프레임씩 넣어서 그럼 이제 뭐 0에서 40까지의 타임스텝 차이에서 0에서 4의 타임스텝 차이로 줄었으니까 그렇게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로컬드 디노이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더 결과를 좋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이런 다이고널 디노이징을 이용했을 때가 이제 초록색이고 오리지널 비디오 디퓨전 모델이 이 검은색이고 이게 이제 MSA 로스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근데 이제 LP 내지는 이 다이고널 디노이징을 사용을 했을 때 오히려 로스가 더 낮아지는 것을 이 논문에서 확인을 했다라고 보고 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노이지한 레이턴트가 클린한 레이턴트와 같이 유닛에 들어가면서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 스트라이드를 F에서 2분의 F로 줄여서 좀 더 많은 수의 노이즈 레이턴트와 클린한 레이턴트를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겹치는 부분은 두 번 디노이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2분의 F 중에서 이 뒤에 부분만 디노이즈를 하고 앞에 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그다음 다시 이렇게 4개 넣어서 이 뒤에 부분만 디노이즈하고 앞에 부분 그대로 냅두고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 방법을 루커헤드 디노이징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기존에도 피포 디퓨전처럼 인피니트 비디오를 만드는 연구가 있었더라고요. 프리노이즈라는 얘는 어텐션을 뭐 약간 수정해서 그렇게 하던데 조절을 해서 프리노이즈랑 뭐 젠엘 비디오, 라비아신이라는 이런 기존 긴 영상을 만드는 베이스라인이 있었고 이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논문이 말하기에는 가장 퀄리티가 좋고 무브먼트도 좀 다이나믹하고 영상도 퀄리티 뭐 다이버스하고 다이버시티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사람이 유저 스터디를 했을 때도 프리 노이즈와 이 아워스를 비교를 했는데 아워스가 모든 기준에서 다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분 논문에서는 뭐 추가적인 학습도 필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한 수의 프레임만 유닛이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타겟 프레임 수가 커짐에 따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증가하지 않고 인퍼런스 타임도 증가하지 네, 인퍼런스 타임은 프레임당 인퍼런스 타임도 증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이 논문에서 말한 뭐
뭐 멀티 GPU를 잘 적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좋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부분에서 보이고 있고 멀티 GPU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인퍼런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LP와 LD를 적용했을 때가 가장 MSE 로스가 낮다는 것을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죠. 네, 이상입니다. 네. 할게요. 그리고 저는 논문 3개를 준비했는데 그 3개가 그 멀티모달 관련해가지고 비전 랭귀지 모델 관련 논문 3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비전 랭귀지 모델 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중간중간에 나 이게 좀 헷갈린다 하면 그냥 질문을 좀 자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 이제 한두 달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면서도 새로운 영역이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은 알클리어 2024년에 붙은 논문으로 태그 투 텍스트라는 논문인데 가이디드 비전 랭귀지 모델 기하 이미지 태깅이라는 논문으로 선정 이유는 GitHub에 스타를 좀 많이 받았어요. Recognition Anything이라는 GitHub 리파지토리에 있는 이제 모델인데 메소드나 그런 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말할 게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이미지를 읽고 텍스트를 생산하는 논문들을 딱 2가지로 나누자면 그 디텍터 베이스드라는 논문들이랑 디텍터 프리 베이스드 VLM이 있어요. 별거 아니고 디텍터 베이스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미지를 갖고 이 이미지를 인코더에 태우고 그리고 프로즌된 뭐 패스트 RCN 같은 거가 사용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브젝트 태그가 있어요. 그 태그를 텍스트 디코더에다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디코더 GPT-2나 뭐 LLM 같은 거는 이미지 피처랑 태그드 된 정보들을 받고 이미지 캡션을 하든 아니면 퀘션 앤 앤서를 하든 그런 다양한 여기에서는 모달리티 인터랙션이라는 모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다양한 거를 하는 게 디텍터 베이스드 VLM이고 디텍터 프리 VLM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부터는 이제 이런 거 안 쓰고 오브젝트 디텍터 모델 무겁다 혹은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디셔널한 프라이어를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으로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거 붙이는 거를 디텍터 프리 VL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갈래로 나눈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이 사실은 2021년 정도 이전에는 나온 VLM은 다 이렇게 디텍터 베이스드로 했었는데 2021년도 이후로는 LLM이 좀 많이 사용되고부터 이런 패스트 RCN 같은 거 사용을 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디텍터가 아예 없다 보니까 좀 태깅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예측을 잘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할루시네이션도 좀 많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없어지는 게 안타깝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태거라는 네트워크를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디텍터를 사용하는 VLM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솔루션은 태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태거가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미지 인코더에서 피처 받아서 태깅 헤드를 통과를 하면 이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있는지 혹은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어떤 동사가 있는지 동사까지 그거를 표현하면 오브젝트 씬 어트리뷰트 액션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은 카테고리 한 5,000개 정도 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예측하는 이 헤드 한 3개에서 4개짜리 NLP거든요. 그걸 통과해서 이거를 뽑는답니다. 사실 저는 이거 논문 보면서 아니 무슨 이게 아이클레 2024야 이거 별것도 아닌 게 아직까지도 안 사용됐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안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논문이 된 겁니다. 학습은 어떻게 시키냐? 데이터셋을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거.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동사랑 명사 같은 거 따로 GPT 같은 거 사용해서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GT로 태깅 헤드를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된 얘를 함께 해서 아까 캡셔닝을 하든 텍스트 전체를 뱉어주든 VQA를 해주는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이 논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생성된 결과를 보면 이 이미지를 봤을 때 뭐 빨간색 기차 옆에서 뭐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태깅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피처랑 태깅 정보랑 받고 얘가 캡션을 만드는데 그 캡션, 그 태깅이 이렇게 초록색 포인트로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성능적으로 보면 뭐 기존 논문은 123 정도 나오는데 이제는 뭐 128 정도까지 우리는 디텍터 같은 것도 사용 안 했고 아주 작은 뭐 라이트 웨이트한 태그 헤드만을 주었는데도 성능을 뭐 5 정도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논문의 전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5점이면 네.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커요. 어느 정도냐면 엄청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5점 정도 이 사이더라는 이 메저먼트의 5점 정도면 많이 큰 건 아니고 만약에 강아지가 점프하고 있는 거랑 러닝하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더 예측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 점프, 러닝 정도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 엄청난 건 아닌데 비슷하면서 근데 되면 좋은 5점 정도. 디테일한 정보를 네.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네, 네, 네. 네, 근데 이거 태거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구조 자체는 태거가 가벼워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붙였을 때의 성능 비교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사실 제가 가렸는데 여기 오스카, 뭐 UFO 얘네들이 디텍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122, 123 이 정도가 이제 디텍터 사용해요. 네. 그리고 블리2가 디텍터 3 그래서 123 정도 나오고 근데 얘네들이 토탈 파라미터가 대충 한 800밀리언즈고 블립이 거의 이제 7빌리언, 3빌리언까지 가니까 확실히 LLM 붙였을 때 성능이 올라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파라미터로 사실 122 끌어올린 게 좀 대단한 거긴 해요. 이것도 좀 좋은 거고. 뭐 태거가 웹에 있는 태그의 종류 같은 것들은 네. 그냥 프리디파인된 셋이 있는 맞아요. 이것도 지네들이 잘 알아서 선별했다라고 컨트리뷰션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GPT 사용해가지고 그 코코에 있는 캡셔닝 데이터 다 때려봤고 거기 안에서 좀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거를 자기네들도 일단 뭔가 프리프로세싱을 좀 더 하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GPT까지 좀 사용을 해가지고 그 GitHub에 그냥 그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그 동사랑 그러니까 저는 뭐가 제일 좋았던 거 같냐면 이렇게 디텍터는 오브젝트만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어트리뷰트스 그러니까 뭐 동사나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라이딩에 사실 디텍터로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네 그래서 괜찮은 뭐 태깅 헤드 같은 모델은 그러면 뭐 간단한 MLP 같은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MLP 한 3, 4개 정도는 MLP 아니고 트랜스포머 블락 3개였을 거예요. 트랜스포머 블락 3개니까 뭐 파라미터 수로 따지면 한 51년 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크진 않아요. 이거 요즘에 되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생각보다 이게 이건 재현이니까 얘기하자. 별거 아니고 이게 이 정보가 너무 좋아요. 캡셔닝이나 아니면 VQA를 할 때 이 정보가 너무 얘한테는 달콤한 좋은 정보. 근데 이거 없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그지 같은 것만 자꾸 나와서 스트레스. 이거 그러면 그 이미지 인코더에서 모더리티 인터랙션으로 가는 라인은 네. 없어도 가능한 테스트인 건 아니에요? 여보세요? 그 밑에 거 말고 위에 라인이 이거 그쪽. 그 아까 디텍터 프리 VLM 분립 같은 게 이제 이렇게만 있네. 아니 걔가 없는 거죠. 이해한 네, 밑에 태그만 받고 LLM이 그냥 생성하는 거예요. 이걸 아. 자연스럽게 종합을 잘 하면 그렇죠. 대표가 봤을 때 내추럴 텍스트 만들어줘 하면 그러면 제상 한 115 정도 나올라나? 118 정도 그래요? 나올라나? 네, 그냥 랜덤하게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 메저먼트 하는 거가 그런 거를 잘 따져요.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서
오브젝트끼리의 관계를 잘 묘사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걸 잘 조합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조합한 거고, 사실 이건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 전체를 다 담지 않는 놈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 또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썬이 없잖아요, 썬. 그래서 썬을 인위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 썬을 포함한 캡션을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수정이 가든 캡션 에디터고요. 근데 왜 준하님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저걸? 이거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냥 없애려고 노력하진 않고 일단 없이 무언가를 해보고 있는데 없으니까 좀 많이 안 좋더라. 얘가 참 좋은 거고. 약간 요게 얻기가 힘들어서 빼려고 하는 사실 얻기 힘들진 않죠. 왜냐면 네. 이게 되게 가벼운 거니까. 근데 약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심플하게 스타트 해줘서 뭔가 결과를 내야 좋으니까 최대한 없이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없어요. 얘네가 사실은 넘어갈게요. 이거 뭔데? 이게 VLM 모델도 되게 다양해요. 비전 인코더를 학습하냐 안 하냐, LLM만 학습하냐 안 하냐. 논문마다 되게 천차만별인데 이 논문은 아무래도 파워가 좀 있어가지고 논문 전체 풀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도 많이 먹고 제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태깅 헤드를 만든 거고, 제가 이거 만들려면 풀 트레이닝을 한번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또 안 뽑힐 거라서 그렇게는 또 내가 리소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없이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CVP가 2024년도에 넣은 논문인데 이것도 스타 되게 많고 사이테이션 지금 거의 8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CVP가 2024년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타구나 사이테이션도 나쁘지 않은 논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별거 없어요. 이게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야기할 게 많이 없기는 한데 일단은 기존의 프리비어스 웍들에 대한 서머리로 이 피규어만 보면 되는데 그냥 비전 인코더에서 피처 뽑고 요즘에는 러너블 쿼리에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LLM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LLM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텍스트 인베딩이라는 거 그냥 토크나이즈 해가지고 인풋으로 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질문 넣는 거죠. 지금 처음 봤는데 뭐 왜 이름이 뭐지냐 이러면 여기다가 이제 앤서 이렇게 나오는 게 기존의 이제 논문들인데 여기에서 좀 핸들하고 싶은 영역이 뭐냐면 어쨌든 이 모달리티 어댑티브 모델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LLM이니까 결국 트랜스포머 구조라냐. 근데 트랜스포머 구조 안에서 이제 키 밸류 쿼리 연산하기 이전에 이제 MLP가 통과가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왜 두 개의 모달리티를 위한 서로 다른 키 밸류 웨이트를 안 주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 안에서 키 밸류를 한번 플리 커넥티드 해주는 그 웨이트를 왜 공유하냐가 불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하기를 뭔가 두 개 서로 다르는 모달리티의 유니크한 캐릭터리스틱을 인식하고 그냥 하나의 웨이트로 다 통과시켜 버리니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영역은 다 우리 아는 영역이에요. 그냥 뭐 노멀라이즈 하고 여기에서 키밸류 커리로 나누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트랜스포머 기존 블락인데 뭐가 다르냐면 원래는 여기에 WK, WV, 노멀라이즈 이렇게 한 개씩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WK 한 개만 있는 게 WK 제곱 WK1으로 분리가 됐어요. 이게 그냥 심플하게 비전 토큰 영역에 있는 놈들은 그냥 얘로 연산을 해주고 그리고 랭귀지에 있는 놈들은 얘로 연산을 해주는 게 얘네들의 사용한 메소드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시를 조금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가 좋은 거고 여기가 좋은 거고 여기 밑에가 안 좋은 거야. 위에 좋은 거가 뭐냐면 질문이 뭐야 무지개의 7개의 색깔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진까지 같이 줘요. 그러면 원래는 이 사진을 보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 퀘스천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지 않는 정도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가 더 진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막 오렌지 같은 거를 막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지개 7개 색깔에 대한 틀린지 정확히 안 봤는데 어쨌든 틀린 답을 내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서로 다른 웨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비전 토큰에는 거의 이제 연산을 안 하고 오히려 텍스트 토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어텐션이 여기서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메소드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 기법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별거 없고 요즘에 다 하는 걸로 학습을 할 때 무조건 나눠서 학습을 많이 요즘에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렇게 봤던 거에서 비전 인코더 있고 여기 앱스트랙도 있고 LLM 있는데 보통은 이거 풀 파인 튜닝 안 하고 요즘에는 어떤 순서로 학습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찾은 거는 지들은 이거는 LLM만 롤하고 한번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풀 파인 튜닝을 해주는 게 성능이 제일 좋더라라고 하는 게 얘네 컨트리뷰션 전부입니다. 그래서 VQA 태스크를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면 다양한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중 일부 데이터셋을 보면 이 오브젝트의 쉐입이 뭐야? 라는 객관식 문제를 줬을 때 우리의 VLM 모델이 이런 앤서 하나만 내는 태스크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발표했던 것 중에 이 이미지 안에 사람이 있어 하면 yes 혹은 no만 답변해줘야 하는 VQA 태스크가 있고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있냐 아니면 코끼리가 있냐 이런 것도 대답을 잘 하냐 안 하냐를 평가하는 게 이 VQA 태스크거든요. 아까 캡셔닝을 봤으니까 제가 VQA를 갖고 온 건데 거기에서 좋은 성능을 내더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사실상 기존 모델보다는 여기서는 좀 완전 최신권은 안 갖고 와서 차이가 좀 커 보이는데 기존 모델보다는 한 2에서 3 정도 아까 130, 125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얘는 확실히 파라미터 수가 9 빌리언즈로 가서 137, 이 정도까지 나온다. 기존에 비해서 3, 4 정도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VQA도 잘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라고 한 거를 풀었고 그거를 성능 향상으로 이끌었고 얘네들의 컨트리뷰션인 것 같아요. 기억이 있으시죠? 저 질문인데 이게 어텐션 구조상에서 네. 기본적으로 비주얼 토큰들이 텍스트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비주얼 토큰에서도 정보를 가지고 네. 그리고 반대로 텍스트 토큰도 이제 비주얼 토큰에서 정보를 가지고 그 앞에 나온 텍스트에서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밸류들이 어찌됐든 동일 스페이스 상에서 그냥 썸되는 연산이 나타나게 되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썸되는 연산이 근데 걔네가 서로 다른 리니어로 표현이 되면 서로 다른 스페이스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를 독립적으로 준 이유도 약간 그런 거고 근데 걔네가 그냥 단순히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했을 때 합쳐지는 게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능 향상이 있을 수가 있는 건지가 약간 의문점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어텐션이 잘 먹히냐. 왜냐면 이렇게 연산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텐션 연산할 때 다 같이 하는 거고 뭔가 분리를 했다고 하지만 정말 분리가 잘 되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분리가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같은 밸류 스페이스 상에서 네. 썸돼서 정보를 합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레이어로 또 가서 이제 그렇죠. 각각의 텍스트 토큰, 비주얼 토큰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리니어를 걔네 각각에 대해서 따로 두면 그냥 필요 정보가 다르다 정도로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고 여기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 파라미터 수 늘어서 더 잘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사실 파라미터 수 는다고 이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17빌리언 쓴다고 해서 이 정도 성능 또 안 오르거든요. 뭔가 유의미한 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분석은 저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C밸류 웨이트를 구분해주면 네. 분리가 되긴 하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분리가 된다. 이거를 또 확실하게 말하진 못하겠는데 안 하는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제 네. 약간 그런 상황이 떠오르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뭐 비주얼 토큰 하나가 텍스트의 정보를 뭐 100% 가져왔어요. 그래서 거의 텍스트 토큰이랑 똑같아졌어요. 근데 이 다음 레이어에 얘는 어찌됐든 비주얼 토큰이고 얘는 여전히 텍스트 토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비주얼 토큰으로 쓰이는 애는 뭔가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정보를 다 가져갔더라도 얘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여전히 비주얼 토큰으로서의 정보를 가져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얘가 다른 리니어를 통과해야 그런 연산이 이제 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밸류상에서는 어차피 네. 뭐 다른 리니어 프로젝션을 거쳤든 간에 어쨌든 텍스트의 정보를 일부 가져오고 비전의 정보를 일부 가져오는 건 똑같은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레이어를 거쳤다고 하면 비전이 100% 비전이 아니고 텍스트가 100%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리고 그 특정한 웨이트 매트릭스, 비주얼 토큰을 위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그 조금 연해진 비주얼 인베딩 정보가 어떻게 조금만 더 오래 살아남고 텍스트는 텍스트로서 오래 더 살아남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모두를 똑같은 웨이트 매트릭스 곱하고 있으면 그쵸 이제 비주얼 토큰이 텍스트 인베딩으로 딱 100%, 99% 치환된 순간 얘는 더 이상 비주얼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될 텐데 분리함으로써 이 비주얼 토큰한테만 곱해주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함으로써 어쨌든 얘는 비주얼 토큰 애들이 살아있는 서브스페이스로 한번 프로젝션 시켜주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오래 살아남지 않을까 싶긴 한 완벽한 분리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준하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낫지 않나 싶기는 하네요. 그러면 약간 어텐션 맵을 계산할 때 영향을 줄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상상하기에는 저도 힘든데 어, 그렇지 않을까 하고 그 상상을 좀 해결해 줄 만한 실험이 있어야 그거가 그냥 아까 보여줬던 그 어텐션 그거 정도밖에 없었죠. 그것도 거의 마지막 페이퍼 마지막쯤에 있었던 거거든. 그거 이외에 뭔가 내가 이거 신박하네. 역시 그렇구나. 라는 게 없어서 설명하기 그렇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시ቪ트 하이라이트 논문인데 데이터 에피션트 멀티모달 퓨전 싱글 GP 이것도 AK도 한번 말했고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좋은 논문인가 했을 때는 잘 썼어요. 논문. 참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메소드를 보면 참 별거 없습니다. 저도 이런 논문을 쓰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목표는 이피션트하게 클립을 학습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클립이 결국 이제 텍스트 인베딩과 이미지 인베딩 스페이스를 맞추는 게 목표인데 이 이피션트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첫째로는 데이터를 조금만 사용해도 되는 거. 둘째로 GPU 조금만 사용해도 되는 거가 있습니다. 일단 키가 뭐냐면 얘네들이 single GPU라고 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일단 이 그림을 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갖고 있고 여기 비전 인코더로 꼭 클립 아니고 다양한 거 써도 됩니다. 다이너 써도 되고 모코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한 거 아무거나 바꿔도 됩니다. 그거를 프리즈한 상태에서 클래스 토큰에서 나오는 피처만을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한 개당 512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가 뽑히는 거다. 그리고 똑같이 512개의 디멘전으로 표현되는 텍스트도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뽑히냐면 내가 만약에 100만 장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면 100만 장의 512개의 벡터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corresponding 한 텍스트들이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는 이제 저장만 하고 512 벡터들만 저장을 하고 이 뒤에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글 GPU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피처를 좀 세이브해서 잘 저장했다가 얘네들 일단 컴퓨테이션 이피션스를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뽑아놓은 512 벡터들의 여러 묶음들을 퓨전 어댑터라고 하는 8개 레이어의 MLP에다가 학습을 하는데 그때 학습은 그 클립 학습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모랑 이 세모가 같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페어였다면 이 8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같은 성상에 임베딩이 되어야 한다라고 클립 그냥 보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싱글 GPU,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고, 근데 이게 이 논문이 어떤 컨트리뷰션이 추가적으로 있었길래 논문이 됐냐라고 하면 믹스업에서 모티베이트된 이제 퓨즈 믹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믹스업이 그거잖아요. 두 개의 다른 클래스를 가진 이미지 섞어가지고 레이블도 섞어서 주는 거. 이거를 똑같이 구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봐보세요. 세모랑 오각형은 진짜 이미지에서 뽑은 피처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내적해가지고 추출한 512 벡터짜리 무언가. 그래서 얘를 어그멘티드 데이터, 사실 어그멘티드 피처, 혹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쨌든 새로 생성된 피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데 피처 단에서 했다. 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의 내적 값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다이아몬드 만들고 이 밑에서도 똑같이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이 두 개의 다이아몬드가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아니고 이 세모끼리는 사실 같은 로스를 안 주고요. 두 개의 랜덤한 샘플을 뽑아가지고 두 개 내적해가지고 로스만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연결해서 다이아몬드 만들고 다이아몬드 만들고 두 개 연결해서 네모 만들고 네모 만들었잖아요. 얘네들끼리만 로스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데이터가 적어도 무한 개의 피처를 만들 수 있고 그 무한 개의 피처를 통해서 퓨전 어댑터를 학습시키니 클립만큼의 성능이 나오더라. 클립만큼의 텍스트, 비전, 임베딩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이 나오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미지 레벨에서의 성능을 좀 보면 여기 X축이 사용한 이미지인데 뭐 5밀리언, 1.5밀리언 뭐 클립은 400밀리언 혹은 더 빌리언까지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게 여기서는 조금 태스크가 이제 리트리버 퍼포먼스인데 어쨌든 간에 데이터 적게 써도 여기까지 성능이 나오더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피처 미리 뽑았으니까 V100 한 개만으로 학습하면 된다. 근데 클립 학습할 때 256개 V100을 12일 동안 학습했어야 됐다. 그 성능 보면 1빌리언 그리고 오래 학습시켜야 되는 것들과 약간 뭐 엄청 차이는 안 나고 뭐 96, 94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긴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레이어 MLP 학습하는 거 고려해보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 논문 발표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뭔가 그 인코더들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그래서 비전 인코더를 좀 다양하게 하고 텍스트 디코더도 그러니까 여거 다양하게 해서 실험을 하는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네. 뭐 다이노 V2를 제가 예시를 들었지 한 2개인가 3개 정도 또 다른 거 써요. 뭐 MA 썼나? 그렇고 얘도 뭐 이건 몰랐었는데 뭐 비슷한 거 하나 더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데 잘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거 어그멘티드 데이터 그러니까 퓨즈믹스 했을 때 성능 향상이 도움이 되냐? 그거는 어블레이션 잘 안 갖고 오긴 했는데 도움이 됩니다. 번째 있으시. 다음 발표를 긴장하시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져갈 거 뭐인 것 같냐면 저도 지금 VL을 막 돌리고 있는데 결국 VIT도 VIT 라지 쓰긴 해요. 근데 VIT 라지를 프리즈에서 쓰긴 하는데 이 인퍼런스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되게 짧지만 그냥 한번 저장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뭐 프리즈 하는 게 있다면 파운데이션 모델을 쓴다면 피처 미리 뽑아서 이미지만 스타트 하지 말고 미리 뽑은 피처를 가지고 뭔가 해보는 것도 전혀 나쁠 게 없다. 아니 이미지 사이즈 뭐 32 x 30, 아니 200, 336에 3채널 그게 512로 딱 줄어지는데 나쁠 거 없잖아.
그냥 가버리는 거. 네, 저는 그 3D 가우시안 논문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작년 8월에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이 나온 이후로 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논문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을 3D에서 2D로 바꿨다는 게 전부고요. 이제 3D에서 2D로 바꾸면서 이제 geometrically operate radiance fields를 구현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의 단점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이거는 그 얘를 3D로 리컨스트럭션 한 다음에 이제 그 메쉬를 뽑은 건데요. 얘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기하학적으로 뭔가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얘네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은 지오메트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울스를 보면은 좀 더 지오메트리컬리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리뷰션이 이제 뭐 퍼스펙티브 스프레팅을 이제 2D 서페이스 모델링을 통해서 발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개의 레귤라이제이션 로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나온 로스라서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 리컨스트럭션에서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잘 모르시는 그래서 이제 스플래팅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아, 네. 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그 3D 가우시안들을 이제 3D 공간상에다가 이제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미지로 봐야 되니까 2D로 프로젝션, 이제 레스터라이저를 통해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 이미지랑 GT 이미지랑 비교를 해서 3D 공간상을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예요. 러프랑 어떻게 달라요? 너프 같은 경우는 레일을 하나씩 픽셀마다 이제 쏘면서 거기에 이제 물체가 있냐 없냐, 컬러가 있냐 없냐라는 그거를 전부 합쳐서 하나의 픽셀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레일을 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3D 공간상에 포인트 클라우드랑 비슷하죠. 3D 가우시안에 린이 있으니까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고 하면은 걔네를 그 2D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죠.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일종의 뭐더라?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거를 3D 상에서 한 거 같은 결과가 나오고 뭔가 이 데이터 메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랑 조금 무관하고요. 그러니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걸로 메쉬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 그냥 이제 3D 가우시안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떤 그 가우시안 필드가 있으면은 하나의 색깔이 있고 그 색깔이 어떤 확률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어떤 색깔이 되겠다 이런 거를 뽑을 수 있는. 럭비공 같은 가우시안 엄청나게 많이 겹쳐놓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3D 공간상이 엄청나게. 평균 분산 그것만 딱 되게 막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고 저희가 정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 가우시안마다 색깔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럼 내가 이 가우시안이 있으면은 요쯤에서는 이 가우시안이 그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확률만큼의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 가우시안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찍었을 때 얘는 요만큼 영향을 주고 얘는 요만큼 영향을 주고 해서 다 더해가지고 그 컬러가 나오고. 그래서 이 3D 가우시안들을 이제 이미지로 본 다음에 걔를 이제 로스를 흘려줘서 얘네를 좀 더 늘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거 없애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뭐 개수도 바뀌어요 그게. 네, 개수도 계속 바뀌고. 그럼 가우시안이 뭔가 디스크리트한 값이 아닌데 서피스는 어떻게 정해져요? 컬러는 뭔가 가우시안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물체의 표면이다 아니다 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표면이다. 저 가우시안이 무한히 퍼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R3에서 그 정의되는 네. 그건데 뭐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어서 가우시안의 값이 0.5면 걔는 뭐 서피스에 해당한다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쟤네는 그냥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안개 같은 거잖아. 맞아요. 거기에서 표면을 어떻게 찾냐고. 사실 표면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찾진 않고 근데 그건 이제 컬러만을 뽑기 위한 역할이고 네. 여기서 이제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메쉬를 얘네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얘네를 이렇게 세 개씩 됐든 어떻게 해가지고 메쉬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메쉬가 이제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네가 표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가우시안 서페이스를 뽑을 이 메쉬를 뽑을 때는 가우시안의 어떤 분포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게. 가우시안의 중심점이 되는 포인트 하나하나가 네네. 메쉬를 이루는 포인트라는 네네. 말씀이겠죠. 아, 네. 이해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컬러 맵도 메쉬 위에서 컬러가 찍히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이게 나오기 전에 3D 상에서 이제 메쉬로 많이 뭔가를 계속 진행을 해왔어서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얘네를 잘 학습해서 메쉬로 바꿨을 때 얻는 이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메쉬를 이제 뽑는 거고 사실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원래 목적은 이제 메쉬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 질문.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하나만 더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3D가 아니, 알고 알고 있는 들어가지. 게 하나 넣긴 했는데. 저 그 건물이라고 치면은 네. 저 가우시안들의 민에 해당하는 점들은 다 벽에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안에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안에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메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빵꾸가 많이 뚫려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잘 하고자 2D로 만들어서 2D는 이제 서페이스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한 게 이거고. 그래서 사실 뭐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그것도 바뀌고 뭐 이제 레스터라이저도 바뀌고 뭐 바뀌는데 그런 거는 다 건너뛰고 이제 뭐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를 좀 정의를 하고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볼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좀 포괄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단점이 3D 가우시안의 단점이 이제 하나의 가우시안이 있을 때 얘네를 이제 여러 방면에서 봐야 되는데 여러 방면에서 볼 때마다 그 인터섹션 플레인이 계속 달라져가지고 이제 그 일관성이 없게 표현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2D 가우시안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플레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보든 뭐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뷰 인컨시스턴시하고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멀티뷰 컨시스턴시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디테일인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얘네를 2D로 프로젝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에러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랑 가우시안의 교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그 어프록시메이션이 없어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D 가우시안의 단점이 그 노멀을 이제 보통 빛 반사를 한다거나 뭐 뭔가 할 때 그 노멀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노멀을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논문들에서 주장하기로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학습되다 보면 이렇게 얇아지고 플레인에 가까워진다는 걸 발견을 해서 되게 짧은 그 축을 노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정확한 게 아니고 그냥 어프로시메이션 한 거고 근데 이제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플레인이기 때문에 노멀이 바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좀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결과를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챔퍼 디스턴스를 측정한 건데 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GT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고 제가 학습한 그 가우시안들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민 값들. 그거에 이제 거리를 계산을 한 건데 그 보시면은 2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다 뭐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네. 속도도 당연히 이제 너프 베이스드
보다 3D 가우시안 스프레딩이 빠른 게 장점이었어가지고 훨씬 속도도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되게 이제 지오메트리는 좀 잘하는데 PSNR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좀 많이는 아니지만 좀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얘네가 설페이스를 잘 해야 되는데 뭔가 되게 디테일한 것들은 그냥 좀 넓게 해가지고 하나로 퉁쳐버리고 이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PSNR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인데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되게 잘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좀 스무드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것 때문에 아마 PSNR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 후기로 넘어갈 때 네. 표현이 정확히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셨죠? 서페이스를 정의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사실 서페이스를 정의한 건 아니고 서페이스를 그러니까 2D니까 서페이스를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3D 가우시안 스프레팅 같은 경우에는 축이 3개가 들어오고 축이 3개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스케일들이 있는데 크기가 있는데 2D 가우시안은 그 스케일 하나를 뺍니다. 0으로 만들고 그냥 두 개만 써서 사용을 하고 그냥 그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애초에 그런 정보들이 다 데이터로 주어진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 3D 가우시안을 표현을 하기 위한 점들 네. 그것들이 다 주어지는 그 점들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카메라의 어떤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콜맵이라는 걸 돌리거든요. 콜맵을 돌리는데 거기서 이제 점들이 이제 부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점들을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 시켜놓고 그걸 민값을 사용하고 뭐 스케일이랑 로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냥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냥 다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그래서 알아서 학습해요. 네. 다음 그다음에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의 저자인 퍼나스의 후속 논문이라서 가져오게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의 단점이 뭐였냐면 너프는 이제 MLP만을 쓰기 때문에 MLP만 저장을 하면 되는데 3D 가우시안 스프레팅 그 어떤 점들마다 이제 뭐 XYZ 좌표도 있을 거고 스케일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뭐 컬러도 있고 이 다양한 거를 저장을 해야 돼가지고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저장 공간도 되게 많이 차지하고 메모리도 되게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좀 보완한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래 3D 가우시안 스프레팅보다 27배 줄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들이 줄어들면서 렌더링하는 그 이미지를 뽑는 스피드도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게 적어지니까 스피드도 좀 빨라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의 단점이 뭐 이런 다른 너프나 이런 거에 비해 되게 필요한 메모리의 양이 많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냐면은 3D 가우시안들이 이제 씬을 표현할 때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해서 그 어떤 컬러를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 컬러를 표현할 때 코에피션트들이 좀 개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좀 문제가 발생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는데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 포인트 개수들이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그 포인트 개수들을 이제 리던던트한 중복되는 표현들을 그냥 걸러주는 방법을 사용해서 좀 포인트들을 개수를 줄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건데 어떤 이런 함수들이 정의가 돼 있고 저희가 어떤 코에피션트만 저장해서 어떤 그 하나의 컬러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코에피션트를 저장할 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컬러를 표현할 때 45개 정도의 코에피션트를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5개가 이제 한 포인트당 45개의 XYZ랑 뭐 이런 것까지 합하면 총 57개인데 57개 중에 45개를 이 컬러 때문에 차지를 하니까 그거를 좀 줄여주고자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중복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촐하게 뭐 한 개만으로 표현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밑에 것들 중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잘 골라서 좀 중복 줄여가지고 단순하게 해보자라는 방법을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D 가우시안을 저장할 때 포인트마다 이제 다 값을 저장하게 되니까 이게 또 좀 메모리가 많이 차지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코드북을 만들어가지고 그 퀀타이제이션 해서 좀 줄여서 저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고 결과를 보면은 사실 그 3D 가우시안 시리즈 가우시안에 비해서 뭔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없어야 하는데 이제 거의 그 퀄리티는 좀 유사한 걸 잘 확인할 수가 있고 얘랑 비교해야 되고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은 메모리에서 이제 3D 가우시안은 뭐 734메가를 사용을 했는데 얘는 뭐 23메가만 사용하면 되기도 하고 여기서 뭐 411, 412메가에서 뭐 10메가로 줄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줄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뭐 포인트를 줄였을 땐 2배, 뭐 아까 스피리컬 하모닉스를 줄였을 땐 8배, 뭐 퀀타이제이션 했을 때는 뭐 26배까지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 러프 같은 경우 NLP를 내가 끊으면은 이 공간에 대해서 모델을 인퍼런스해서 장면을 만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요거는 내가 가우시안 럭비 공조를 쫙 리스트업 해가지고 잘 저장해 놓고서 네. 나중에 그 럭비공은 가만히 두고 그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럭비공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카메라 위치 그런 거 해가지고 각도 보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럭비공 정보를 최대한 압축을 하는 거고. 네. 이거 되게 많으니까 필요 없는 거 좀 줄이고, 비공 하나 저장할 때도 되게 많은 걸 저장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거 줄이고, 마지막에 뭐 퀀타이제이션 해서 코드북 만들어서 또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보통은 몇 개 정도를 써요? 럭비공은? 보통 한 2, 3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써가지고, 이게 차이가 좀. 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걸 맨 처음 제안했을 때 가지고 저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한 이유가 어떤 거예요? 3D 가우시안 스프링. 네, 네. 그 의도가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뭔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마 제 생각에 그 포인트를 이제 3D 상에다가 놓고 네. 걔를 이제 레스터라이저 하는, 그러니까 2D로 만드는 그런 방식들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네. 거기다가 3D 하나의 그 포인트를 3D 가우시안으로 만든 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 정도만 생각. 나름 자연스러운 대안이었다. 네네.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냥 막 툭 튀어나온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3D 가우시안 스프레팅에서 뭔가 사용했던 그 방법론 그 3D를 이제 스플래팅하는 그런 과정도 원래 있던 논문이고 그걸 가져와서 쓴 거라서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은 3D 관련 논문은 아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논문 제목을 봤을 때 그 전에 이제 VAR이라고 해서 비전 어토리그레시브 모델 이게 어토리그레시브 모델이었나 해가지고 VAR을 전에 봤었는데 그 논문이 되게 성능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논문의 뭐 후속 논문인가 해가지고 봤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했을 때 디퓨전보다 성능이 잘 나왔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 컨디션이고 얘네는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의 예시들이고 이거를 봤을 때 제가 LLM 모델을 잘 알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다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컨트리뷰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얘네 토크나이저가 그 컨티뉴어스 VA보다 더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 디스크릿 레프레젠테이션이 더 이상 뭐 보틀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라마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 스케일러블 하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를 뭐 좋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썼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라마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뭐 인퍼런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VLM이라고 하는데, 이거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인퍼런스 스피드도 빠르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메소드는 이미지 토크나이저는 그 VQgen 아키텍처를 사용했는데, 그 여기서 발견한 게 뭐 작은 코드백 벡터 디멘션을 쓰고 그다음에 럴치 코드백 사이즈를 쓰면은 잘 되더라라는 거를 발견한 것 같고요. 저 혹시 그게 궁금한 게 네. Continuous VA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그냥 VA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VA 맞습니다. 아, VQ 네. VA 말고 이제 다른 VA. 그냥 일반 VA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마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이거를 학습했다라는 게 전부인 것 같고요. 라마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 못해서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근데 이런 방식을 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컨디셔널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인베딩을 넣었고, 뭐 텍스트 컨디셔널을 쓰기 위해서 뭐 이런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네도 이제 언컨디셔널 인벤딩을 따로 학습해가지고 이제 클래스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도 사용했다라는 게 전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마 아키텍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케일업도 가능하고 뭐 인퍼런스 속도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게 좀,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건 따로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 라마 아키텍처의 기술, 그 테크닉들을 좀 많이 활용한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그러면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VQgen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벡터는 네. 그 라마 아키텍처에 입력될 때 뭔가 프로젝션이 따로 또 되나요? 이게 디멘션을 코드북에서 줄이면 뭔가 라마 아키텍처에서도 줄인 벡터를 쓰는 건지 아니면 그걸 또 프로젝션에서 원래 라마 사이즈로 또 돌리는 건지가 궁금해서. 그 디테일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아마 그냥 코드북 나온 거를 그냥 그대로 막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은 그 스케일업 할 때 VQgen으로 같이 이런 네, 그건 따로 건드리지 않아요. 스케일업 할 때 그냥 아키텍처만 스케일업 하는 걸로 했는데. 스케일업 할 때도 트랜스포머 피처 디멘션도 같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프로젝션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쪽 그 아키텍처를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아,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 데이터 학습할 때 사용했던 예시고, 이건 라이언 코코 데이터 셋이고, 이건 처음에 학습할 때 사용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따로 파인 튜닝 할 때 뭐 더 이쪽으로 뛰어난 이미지랑, 그다음에 라바라는 걸로 그 긴 캡션 다른 걸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VAR과 이제 요 모델과의 이제 성능 비교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왼쪽 거는 VAR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 거가 이제 이 논문에서 나온 표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VAR을 그냥 related work에서만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얘네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 오리지널 랭귀지 모델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비교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만 봤을 때는 요거 결과가 제일 좋은 게 2.18인데, VAR 같은 경우에는 1.73까지 나와가지고 VAR이 성능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따로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않아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죠? 그 VAR은 제 기억에 뭔가 텍스트 컨디션이나 네, 여기서 나도 클래스 컨디션 이런 거가 따로 썼나요? 공개됐던 게 클래스 컨디셔널은 공개됐었는데 텍스트 컨디셔널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뭐 곧 나오겠다라고만 했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도리그레시브 모델보다 VAR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럴까요? 이거가 근데 그 아까 아키텍처 설명이 돼 있었나요? 라마 구조가 네, 어찌됐든 토큰 인덱스 프리딕션을 배웠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나온 생성 결과물을 디코더를 또 태우는 건가요? 코드북 벡터 인덱스를 생성해서? 네, 아마 여기서 그 VQGen 아키텍처 사용했던 그 코드용 만드는 거에서 네. 인코더랑 디코더 다 사용하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VAR이 그때 논문 나왔을 때 얘기하는 바로 이제 오트리그레시브 모델의 단점이 이제 넥스트 토큰만 예측하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거랑 주의 예측을 잘 못한다. 이런 단점 때문에 VAR이 좀 더 잘하지 않나. 질문 없으시면은 네.